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몇 주 건너뛰었더니 그새 구독자분들께서 나가셨더라고요. 뭐 많이 나간 건 아니었지만 몇십 분 나가셨어요. 그럼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일이 바쁠 때 이렇게 매주 못 올리고 2주, 3주 건너뛰는 일들이 어쩌다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구독자분들께서 나가십니다. 최대한 열심히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사 강의를 학생들한테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곳에서 요청이 오면 강의도 나가고 하는데,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공부가 돼요. 공부하면서 유튜브 올리면서 이렇게 저도 하나씩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 그런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 또 올리면 많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챙겨서 봐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도 나고 재미도 있고, 또 댓글 보면서 또 소통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재미로 제가 유튜브를 해오고 있는데, 아무튼 적게나마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힘내고 열심히 올리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자, 우리가 중국 근대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바로 앞에서는 이제 태평천국의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시간 태평천국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태평천국 이야기 좀 전개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태평천국을 만들고, 사실 종교단체 배상제회에서 시작을 했죠. 배상제회를 만들고 이것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일으키는 이야기까지 딱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풍운산이라는 인물은 이 태평천국 전부에도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죠. 초창기에 많은 그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데, 이 풍운산, 그 다음에 또 자금 지원을 많이 했었던 위창휘, 그리고 양수청, 소조귀, 석달계,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딱 드렸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설명을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군대를 일으키고요, 진텐춘이라는 근거지에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 군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요, 양수청이 중군, 그 다음에 전군은 소조귀, 그 다음에 후군의 풍운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우군이 위창휘, 그 다음에 좌군이 석달계, 이렇게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황제였던 한풍제도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의 진출을 막으려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내려왔어요. 이들의 근거지 진텐촌이 그 광시성, 중국 남쪽이잖아요. 거기까지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들의 진출을 막고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태평천국은 이걸 뚫고 나오려고 했는데 수적으로 불리했어요. 수적으로 청나라 군대가 워낙 우세해서 태평천국군이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청나라 군대는 이 태평천국 군대를 진압하러 온 건데, 진압은 못하고 일단 진출을 막아놓은 상황까지 됐고, 이렇게 이들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51년이었죠. 태평천국군이 진출을 시작하는, 이 거병을 한 게 1851년 초였는데, 대치 상태로 있다가 5월 16일경에 태평천국군이 청나라 군대의 포위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평천국군이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쭉쭉 치고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패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군을 이끌었던 소조기가 중상을 입는 일도 발생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출을 해 나가게 되고, 중국 북쪽으로 점점 세력을 확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태평천국 초반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평천국 군대에 가담하고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태평천국군이 내세웠던 멸만흥한이라는 구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멸만,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무너뜨리고 한족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것이었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고, 황제도 만주족, 지배층이 만주족이었는데, 사실 이 피지배 농민의 대부분은 전부 다 한인들이었거든요. 이 중국 한족들이 민족의식을 갖고 가담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 태평천국, 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태평천국에 가담을 한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태평천국군이 처음부터 한족,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건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홍수전은 그냥
종교단체, 종교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그 배상제회였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상제회를 통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남쪽 광둥성, 광시성 지방에서 태평천국, 이 배상제회 전도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자, 이 남쪽의 청나라 지방관들이 태평천국, 이 배상제회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탄압하는데 이 탄압하는 상대가 청나라 관리들이에요. 청나라 지방관들이 탄압을 하니까 이 배상제회, 이 종교인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됐고, 이것이 한족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확대 전개가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태평천국이 민중에게 확산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평등을 부르짖는다는 것. 그래서 중국 남쪽에 있었던 농민들에게 이게 크게 빠르게 확산이 됐던 겁니다. 특히 이 중국 남부 광둥성, 광시성 지역은요, 워낙에 뭐 민간신앙, 미신,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잘 퍼지고 만연했었던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었다 보니까 태평천국이라는 종교의 확산도 더 빨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치고 올라가고 확장되는 태평천국, 점점 발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태평천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홍수전은 자기 부하 핵심 세력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애초에 홍수전은 천왕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었어요. 하늘의 왕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부하들, 뭐 풍운산, 뭐 양수청 이런 인물에게도 왕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데요. 양수청에게 동왕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고요. 소조귀에게 서왕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고, 풍운산에게 남왕의 칭호를 주고, 위창휘에게 북왕의 칭호를 주고, 그 다음에 막내 석달개는 익왕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왕 칭호를 하나씩 줬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군대를 구성할 때도요, 중군이 양수청, 전군이 소족이었습니다. 왕을 구성할 때도요, 동서의 동쪽에 동왕으로 양수청, 서왕으로 소족이, 이렇게 임무를 줬는데요. 자, 양수청과 소족이가 어느덧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래 태평천국의 핵심은 홍수전과 풍운산이었습니다. 홍수전은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천왕입니다. 신적 존재, 종교적 리더였는데, 그런데 태평천국 초반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를 활발하게 했었던 인물은 풍운산이에요. 그래서 풍운산이 태평천국 초반 확산에 굉장한 역할을 했으므로 풍운산이 태평천국 초반에는 권력을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홍수전과 풍운산 사이에 풍운산이 권력을 점점 많이 갖게 되기는 했으나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수청과 소조기가 이러한 그 권력 구도에 껴들어서 권력 다툼을 만들어내게 돼요. 양수청은 자기가 하나님의 혼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신성시하고요. 소조기는 자기는 예수님의 빙의한 존재다, 막 이러면서 자기를 신성시합니다. 이 양수청과 소조기가 그래서 홍수전에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초반에 풍운산이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운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양수청과 소조기가 태평천국을 잘 이끌었어요. 풍운산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태평천국이 동요할 수 있었는데, 이 위기를 이 두 인물이 잘 수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풍운산이 석방이 되도록 노력을 했던 인물, 그래서 그 석방을 또 성공적으로 시킨 인물이 양수청과 소조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양수청과 소조기가 풍운산을 넘어서서 태평천국 권력의 핵심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홍수전도 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그 위기를 수습하고 풍운산 또 석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이 두 인물이 그 중국 남부지방 광둥성, 광시성 지역에 어느 정도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정하고 홍수전도 또 우대했고, 또 이 두 인물이 일도 잘했고 또 군대도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 둘이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홍수전은 뭐 천왕이라 치고 석달개를 제외한 나머지 4명, 풍운산, 위창휘, 그 다음에 소조귀, 양수청, 이 4명의 권력 다툼이 좀 심각해집니다.
그 상황으로 태평천국이 발전을 해 나가요. 자, 그런데 태평천국이 발전하고 잘 나갈 때는 이 권력 다툼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은 채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태평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1852년에 일들이 터집니다. 1852년 6월 달에 풍운산이 전사를 하게 돼요. 전투 중에 청나라 군대가 쏜 대포가 풍운산이 탄 가마에 명중이 되었고요. 풍운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2달 후 1852년 8월 달에는 소조귀가 전투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주요 인물 2명이 죽었어요. 풍운산과 소조귀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힘이 가장 많이 실릴까요? 양수청에게 실리게 되고요. 홍수전은 견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양수청을 또 견제하는 인물이 위창휘였습니다. 석달계는 조금 그런 면이 없었어요. 석달계는 약간 가장 막내이기도 했고, 이 석달계는 좀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지휘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1853년에 태평천국 군대는 중국의 핵심 도시인 난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태평천국은 난징을 천경이라 부르며 태평천국의 중심지로 삼게 되지요. 자, 난징을 점령하고 발전한 태평천국은 여러 가지 개혁 정치도 시도를 해요. 일단 토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천조전무제도라고 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토지제도, 토지 분배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천조전무제도, 하늘왕조의 토지제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 이거예요. 대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토지 분배제도. 자, 이런 모습을 봐도 알겠듯 우리가 태평천국은 평등 사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성 지위, 여성 평등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의 악습으로 있었던 전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 발 꽁꽁 묶어서 이 작게 만들게 하는 그 전족이라는 풍습. 그러다 보니까 여자 발들이 이게 기형적으로 자라고 고통스러웠는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당시 이 전족의 그 모습, 작은 여성의 발, 이런 것들을 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여성들의 발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전족이라는 풍습을 태평천국이 없애버립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 최초로 여성을 위한 과거 시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료를 선발하기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첩을 금지합니다. 첩을 두는 걸 금지해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 평등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태평천국 내에서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정책들이 전개가 됐는데,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양수청입니다. 태평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양수청이에요. 예, 양수청의 공이 상당히 컸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수청은 자기의 힘으로 태평천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자 교만에 빠집니다. 원래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홍수천의 권위를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이게 천조전무제도라고 해서 막 토지도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축첩도 금지하고 막 이런 여성 평등을 위한 그런 개혁을 겉으로는 하면서 이 태평천국의 지도자들이 대토지를 소유해요. 자기들은 막 대토지를 소유하고 또 첩도 막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축첩을 금지하고 토지도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막상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 첩도 많이 거느리네, 이러면서 태평천국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은 첩을 둔 것이 바로 양수청이었습니다. 석달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석달계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공정하고 모범적이기를 원했습니다. 석달계는 안 그랬는데 나머지 지도자들, 특히 양수청이 이런 부정부패한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홍수전의 권위를 넘보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 홍수전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해졌겠죠. 그래서 홍수전이 양수청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바로 위창휘와 석달계 등의 군대였습니다. 특히 이 위창휘의 군대를 이용해서 양수청을 공격하게 했고, 양수청을 기어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양수청을 제거하게 된 이후 홍수전은 이제 위창휘까지 제거를 합니다. 석달계의 힘으로 위창휘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 제거했어요. 가장 모범적이던 석달개만 남았네요. 자, 이렇게 다 제거를 한 홍수전은요, 그동안 소족이 양수청 이런 권력 다툼 속에서 상당히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권력 구도를 재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했어요. 홍수전이 어떻게 권력 구도를 재편했냐면 자기 형들을 데려왔습니다. 자기의 형이었던 홍인팔, 홍인달 데려오고 그 다음에 사촌 동생 홍인간까지 데려다가 다 왕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자기 사촌 동생 이렇게 해서 권력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홍수전이 이제 자기가 좀 이전보다 좀 피곤하지 않게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홍인발, 홍인달, 그 다음에 홍인간 이러한 홍수전의 형, 그 다음에 사촌 동생 이런 애들이 무능했어요. 무능했고 그 다음에 이 태평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들이 역할을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도 없고 무능하고 욕심만 많았어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태평천국 세력들은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 홍수전의 형제들이 그동안 해온 것도 없고 무능한 주제에 또 시기심은 많아가지고 석달개를 모함하고 비판합니다. 자, 이에 환멸을 느낀 석달개는요, 그냥 중앙에서 떠나서 쓰촨 원정을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나요. 그리고 쓰촨 원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쓰촨 원정 중에 석달개가 생포가 되었고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석달개가 죽었어요. 태평천국 운동에서 그나마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군사적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석달개가 태평천국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홍수전은 이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자 원래 태평천국 세력에서 공을 많이 세웠던 인물들을 끌어다가 왕의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형들도 왕으로 있지만 새로운 왕들을 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창기부터 태평천국에 가담해서 공을 세웠던 인물들 중에 몇 명을 끌어다가 왕의 자리를 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된 기존 태평천국 세력과 홍수전 형제들 사이에 또 권력 다툼이 발생을 해요. 내분이 심각했습니다. 태평천국은요, 사실 초창기에 잘 나가기는 했지만 잘 나간 이후에는 계속 이 과정 속에서 태평천국은 계속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전의 형제들이 왕위에 앉은 이후 그 권력 다툼은 더 심해졌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내분이 심한 상황에서 청나라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태평천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평천국을 쳐들어오는 청나라 세력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나라 정규군도 있지만 태평천국 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인 관료층들, 한인 신사층들입니다. 한족 출신의 관료들, 그 다음에 한족 출신의 신사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한인 신사층과 한인 관료층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인 관료층들은 말 그대로 한족 출신의 청나라 관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인 신사층, 신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방 세력가입니다. 이 신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냐면 전직 관료들, 즉 원래 관료를 하다가 은퇴해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를 합격했으나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신사였습니다. 당시 과거가 정기적으로 시행이 돼서 과거 합격자는 많은데 이들에게 일일이 줄 관직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관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신사라며 이렇게 지방 세력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응시 자격자들도 신사였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는 학교 졸업자들을 과거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 과거 시험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지방에서 신사로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신사란 관직을 얻지는 못했으나 전직 관료 또는 앞으로 관직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떵떵거리고 사는 지방 세력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두 한족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태평천국이 멸만 흥한을 주장했었잖아요. 만주족 무너뜨리고 한족을 부흥시키겠다고 했는데 왜 한족 출신 관리들, 한족 출신 신사들이 태평천국 진압에 앞장섰느냐? 먼저 이 한인 관료들은요, 한족이기 이전에 청나라 관료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청나라 관료로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저 태평천국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인 관료인 증국번,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태평천국 진압에 나섭니다. 그 다음에 한인 신사층들도요, 한인이기 이전에 지방의 세력과 대토지를 가진 지주들이었습니다. 태평천국이 우리 신사들의 대토지를 뺏어서 지들이 나눠 갖겠다는데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돈으로 군대를 모아서 태평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대를 향용이라고 불러요. 향촌, 용병. 향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군대를 동원한 것. 이것이 향용이고 이들이 태평천국을 진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세력들, 상승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군은요, 항상 승리하는 군인들, 군대 뭐 이런 뜻인데요. 외국 용병들이었습니다. 서양 세력들도 청나라 편을 들고 태평천국 진압에 나섰습니다. 서양 세력 입장에서는 청나라와 조약 맺고 여러 가지 이권을 보장받았는데 태평천국 때문에 청나라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보장받은 이권 이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태평천국 진압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인 군대도 있었지만 또 서양 용병들을 한인 신사층들이 고용한 거예요. 고용해서 써먹습니다. 이 서양 군인들은 또 우수한 무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수한 무기로 태평천국 진압에 나섰습니다. 결국 심각한 내분에 빠져 있었던 태평천국은 거센 청나라 군대 또 향용 서양 군대의 진압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난징을 공격당하면서 홍수전은 결국 1864년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평천국은 무너졌고요. 난징을 점령한 증국번이 자결한 홍수전의 시체를 참합니다. 죽어있는 홍수전의 목을 베서 목은 증국번이 가져가고요. 남아있는 시체를 불 지르면서 태평천국의 마지막 장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851년부터 1864년까지 19세기 중반 중국을 뜨겁게 달궜던 민중봉기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평천국에 또 뒤이어서 전개되는 중국 근현대사 이야기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